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2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아이한테는 대한민국 국적이면 무조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육아. 얼마나 줘요? 얼마나 지원되느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그래요? 지급되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0세부터 7세까지 네. 8년이죠. 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네. 2,970만 원. 준다고요? 예, 줍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게 많은 분들이 이거 아시죠? 우리 아이 첫 만남 이용권. 요거 2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네. 부모 급여가 0세 아이일 때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돌 되기 전에 매달 100만 원씩 1년간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줘요? 네,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거는 뭔가 좀 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 소득 기준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벌이 나도 줍니다. 이거는 와. 대한민국의 모든 출산하신 그 부모님에겐 다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 수당은 10만 원씩 12달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뭐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던 그 스토캐 사고 왜냐면 돈이 막 생기거든요. 네. 이분이 지금 어떻게 재정 계획 세울까요?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딱 솔루션을 드리자면 네.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유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돈줄남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아이 낳고부터 돈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3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초보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의 한 달 수입은 5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돈줄남님을 알게 된 건 1년 전쯤인데 그때 조언해 주신 대로 출퇴근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전세를 마련해서 살고 있어요. 전세 대출로 마련해 한 달 전세 이자가 70만 원, 그리고 관리비는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이를 낳고부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지출이 확 늘었습니다. 아기 분유, 기저귀, 병원비, 보험료, 심지어 조리원 비용까지요. 대출까지 쓸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맞벌이라 조금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겨우 육아 3개월 차인데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재정계획 앞으로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육아 중이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 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실 아니 근데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 그러고 막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손줄남님을 알게 된 지 1년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문이 콱 막히네요. 네. 이거 어떻게 그리고 하여튼 노력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사실 1시간 거리로 가라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꼭 1시간 거리를 가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본인 소득의 15%가 넘는 주거비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시간 정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걸 실천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정말 훌륭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육아라고 하는 것은 돈이 당연히 많이 듭니다. 소득이 또 일시적으로 좀 줄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돈이 모자라게 되는데 이 아이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얼마나 될까? 아마 이 결혼하신 분들 아직 아이를 안 낳아서 키우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써주신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뭐 예를 들면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될까 보면 사실은 3-40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정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육아 같은 경우는 육아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육아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비용 이런 것까지 묶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이제 바깥에 못 돌아다니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은 쇼핑을 못 했는데 요즘은 다 그냥 손 안에 이 모바일로 쇼핑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외식도 이제 내가 아이 때문에 못 나가니까 그냥 집에서 해 먹자 그랬는데 요즘은 다 그냥 배달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육아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중간에 이벤트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육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이를 요즘은 뭐
뭐 셋, 넷 이렇게 낳는 게 아니고 낳으면 한 명 아니면 뭐 많아야 두 명이다 보니까 네.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평생 한 번인 뿐인데 한 명 아이 하나인데 이러면서 옷이나 용품도 최고급으로 사는 경향이 생긴다.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예, 이거 뭐 우리 정말 아이 딱 낳게 되면은 그 아이를 보면은 얘가 뭐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생길 수 있는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울감을 좀 방어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러다 보니까 아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마이너스 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 네. 이 부분에 일단 기본적으로 하소연은 정말 이해는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친구들 중에 육아하는 친구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들어보면은 유모차 예. 이거 한 대에 요즘에 막 300에서 500 정도 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포모 비용인 것 같기는 한데 옛날에 우리 키울 때 어머님들 안 그러셨잖아요. 그럼요. 그냥 포대기에 그냥 싸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유모차도 그냥 다 얻어서 그냥 그렇죠. 쓰시고 물려받기도 이랬는데 하고 뭐. 근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니까 스토케 뭐 이런 것들 막 300에서 500 막 진짜 비싼 건 1,000만 원까지 가는데 아이를 눕혔을 때 그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 진동 자체가 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최고가로 해주고 싶고 또 이제 그 식탁에서 쓰는 애기들 식탁 의자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유명한 데가 있나 봐요. 이것도 스토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다니는 거 유모차를 보면은 네. 범상치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근데 이걸 딱 봐도 벌써 되게 비싸 보이는데 맞아. 엄마의 손목에도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잘 끌려서. 가볍고 또 이렇게 엄마도 쓰기 편하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550만 원이 소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550만 원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갑자기 이제 생활비가 좀 쪼들려서 저축을 못 하거나 이런 거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분처럼 마이너스가 날 지경입니다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2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아이한테는 대한민국 국적이면 무조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육아. 얼마나 줘요? 얼마나 지원되느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그래요? 지급되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0세부터 7세까지 네. 8년이죠. 네. 초등학교 가기 예, 전까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네. 2,970만 원. 준다고요? 예, 줍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아시죠? 우리 아이 첫 만남 이용권. 요거 2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네. 부모 급여가 0세 아이일 때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돌 되기 전에 매달 100만 원씩 1년간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줘요? 네,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거는 뭔가 좀 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 소득 기준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벌이 나도 줍니다. 이거는 와. 대한민국의 모든 하여튼 출산하신 그 부모님에겐 다 지급하는 거고요. 질문 있어요. 예. 육아휴직 해가지고 들어가서 받는 급여랑 별개로 또 100만 원을 또 받는 그럼요. 거예요? 예. 오. 그다음에 아동 수당은 10만 원씩 12달을 줍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받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약간 이걸 보면서 2,970만 원이라는 돈을 8년 동안 지급을 하는데 네. 이걸 좀 약간 나눠서 줘야 되는데 네. 첫 해 아이를 딱 낳은 해에 몰빵. 1,520만 원을 몰빵을 해버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뭐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던 그 스토케 사고 왜냐면 돈이 막 생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높아진 생활 수준을 그 다음부터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2년 차부터는 이제 돈이 돈이 확연히 확 줄어드니까. 줍니다. 2년 차부터는 부모 급여 매달 50만 원하고 아동 수당 10만 원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가 2살이 되면 이제 아동 수당 1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어머, 그럼 반절로 훅 주네요. 반절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말하면은 거의 한 10분의 1로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첫 해는 그냥 아주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확 줄어든다. 근데 어쨌든 이 0세부터 7세까지 나가는 돈을 8년으로 나눠보면 한 달에 한 31만 원이 나가는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550이라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소득은 581만 원이 되는 거고 네. 물론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가 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저축은 중단될 수 있으나 네.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대출이 생깁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저축이 중단될 수는 있어도 그렇죠. 라고 한 그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예요? 그 마지노선이가 육아휴직 기간이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는 1,520만 원을 첫 해에 때려 붓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거보다 더 줄어들 텐데. 더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보면 네. 예를 들면 소득 자체가 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너무 또 좀 낮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3인 가구 중위소득이 502만 원이에요. 네. 그럼 이분 그거보다 같은 많이 경우는 버시네. 중위소득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첫 해부터 마이너스를 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고 아까 얘기하셨던 육아 스트레스 해소 비용으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외식은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이제 약간 큰돈이 펑펑 나가는 맞아요. 곳이 어딘지를 제대로 확인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재정 계획 세울까요?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딱 솔루션을 드리자면 네. 정확하게 육아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내가 육아와 아니면 육아 이전에 썼던 생활비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정비, 육아비, 식생활비, 쇼핑비, 문화레저비를 다시 정리해 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아이가 먹고 쓰고 하는 것 때문에 늘어난 비용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다. 약간 아기 탓을 하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걸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다잡으시면 그렇구나. 이게 내가 조금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왜 아기 낳고 나서 아무리 이제 집에 엄마가 육아휴직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아빠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온전히 보는 게 너무너무너무 스트레스 혹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다. 그래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도우미를 그래도 한 4시간씩은 쓰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돈백이에요, 한 달에. 4시간을 매일. 네. 4시간을 매일 만약에 쓴다면 본인이 4시간 동안 뭔가 매일 하는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또 이제 아기를 키워보셨으니까 아기가 9to6로 살아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에 엄청 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지금 남자애도 그렇고 여자애도 그렇고 회사에 오면 거의 좀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4시간이라도 온전히 양육하는 주 양육자가 좀 자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항상 4시간 정도를 그렇게 한다. 하루에 4시간만 온전히 좀 쉬고 싶다. 그러면 그게 그 정도만 써도 그냥 100만 원 나간다라는 네. 거죠. 네, 이거 어떡해요? 저도 되게 고민일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뭐 사실 아이를 키우는 육아 기간이라는 게 그 도우미를 써야 되는 기간이 뭐 5년 10년은 아닐 거라고 보고. 한 1년 정도? 그렇죠. 1년 정도.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개인의 판단 문제지만 그 정도를 한 1년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1년 정도의 저축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내가 감안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다면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이 육아 스트레스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썼나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 정도 수준은 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다시 한번 느꼈지만 우리 돈줄남님은 그렇게까지 빡빡한 분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관리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월 수입은 유동적이라 달마다 차이가 좀 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모아둔 투자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직원 퇴직금도 줘야 되고 제 은퇴 후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요. 적금으로는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작년 불장 때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엄청 떨어져서 1,600만 원이나 날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남은 건 겨우 400만 원 뿐이고요.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손절하고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요즘 코인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잃었는데 이것보다 더 떨어질까 싶기도 합니다. 또 저축으로 차근차근 모으자니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자니 또다시 손해볼까 봐 무섭습니다. 솔직히 제 인생 이제 끝난 걸까요?
트레이너님, 망가진 제 재무 상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요즘은 조금 이렇게 잘 안 들리던 그런 사례네요. 그죠? 요게 네. 한 몇 년 전에는 진짜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거의 제 생각에도 이분이 음. 약간 샤이 코인 투자자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어떤 자기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못 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네.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보면 이제 코인을 하신 분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약간 힘들어진 심하게 얘기하면 뭐 망가진 뭐 이런 네. 분들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코인에 들어가서 코인이 대박이 난 거예요. 음. 그러면은 자기의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심지어는 빚까지 당겨서 음. 이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흔히 코인계에서는 신이 버린 남자다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또 하나의 부류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딱 코인에 들어갔는데 음. 너무 그냥 폭망을 한 거예요, 수익률이. 네. 다시는 그쪽 안 쳐다보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코인 쪽은 쳐다도 안 본다. 이런 분들이 음.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흔히 신이 구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차라리 처음에 망한 게 다행이다. 그렇죠. 처음에 네.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예 그쪽은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굉장히 1,600만 원을 날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변에 잘 보시면은 우리가 좀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코인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뭐냐? 소득에 비해서 저축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축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쪽으로 잘 안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이셔서. 대체적으로 우리 동기들은 다 5년 6년 돼 가지고 지금 다 1억 정도는 모아 놨는데 나만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할까? 한 번에 한 빨리. 번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썸네일이 있었어요. 저축만 해서는 도저히 답답하다. 저축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 뭐 이런 맞아요. 썸네일이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축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근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진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저축만 해서는 답이 없어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너 저축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돼서 그러는 거니? 보면 저축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네. 우리가 재테크를 흔히 세 가지를 곱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요걸 네. 금융상품으로 얘기하면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간? 원금이죠. 원금? 왜냐면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도 순으로 얘기한 네. 거니까. 당연히 원금이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이 수익률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수익률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 뭐 올해는 아니겠지만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우리 30대 이하 직장인들의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직장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30대 이하 직장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은 평균이 1,200이라고 합니다. 1,200만 원 넣어놓고 거기서 막 5% 10%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막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거든요. 시드가 너무 작으니까. 시드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저축을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는 건 좋은데 코인이나 주식 투자가 정말 잘 되려면 충분한 원금이 확보된 정도 수준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특히 코인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은 내가 한 뭐 1억 정도 모았는데 그중에 한 20%는 좀 위험 자산에 넣고 싶어서 주식을 하는데 그중에 한 20-30% 코인 하겠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내가 인생 역전을 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본인 일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작가님이 꽉 막히신 분이 아니어서 무조건 고정 급여 내지는 그 급여로 하는 적금은 무조건 포트폴리오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럼요. 있어야 예. 하고 그 이상의 비용 뭐 20%, 30%, 뭐 5%, 10%이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하든 맞아요. 코인에 투자를 하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투자의 현인인 워렌 버핏도 예. 인생의 성공의 철학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를 절대 투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분 역시 가장 중요한 게 continuous savings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인 원금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그 다음이 어떤 순풍이 불 때 올라탈 수 있는 판단력.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압권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게임에서 퇴출될 정도의 치명적 실수를 하지 마라. 지금 이분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네. 내가 1억 있는데 그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위험 자산에 넣는 거는 괜찮은데 네. 내가 2,000만 원 있는데 그 2,000만 원을 다 위험 자산에 넣는다? 어... 그게 바로 워렌 버핏이 얘기한 인생에서 게임에서 탈락할 수 있는 치명적 실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맞아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이분 어떡해요? 지금 이 1,600만 원 날렸는데 지금 그냥 손절을 하시고 400만 원으로 다시 그럼요. 시작을 하셔야 되는 상황.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를 내가 1,600만 원 내 돈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원금 복구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학습을 했다. 좋은 투자 경험을 했다라고 네. 생각하고 1,600만 원은 원래 내 돈이 아니다. 이제 내 돈은 400만 원뿐이다. 이렇게 원금 의식을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 네. 자, 그러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1,600만 원 손해를 봤다고 해서 이게 조금 오를 것 같아서 1%라도 올랐을 때 내가 빼야겠다라는 그 기대감 갖지 마시고 일단 손절하시고 나는 원래부터 400만 원만 있었다 맞아요. 생각하고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맞습니다.